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새해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 혹시 어디인지 아실까요? 보통은 호주나 뉴질랜드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키리바시라고 합니다. 이 키리바시는 육지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큰 산호섬이고요. 핵실험의 상처, 자원 고갈, 그리고 빈곤에 시달려온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심해 광물 자원 채굴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상업적인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키리바시의 가장 큰 걱정은 기후변화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점점 잠기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른 땅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나라 키리바시의 슬픈 이야기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대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규모 포위 훈련으로 대만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라이칭더 총통은 신년사를 통해서 2026년 대만의 4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국방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에서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의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망자 발생으로 시위에 유연하게 대처해온 이란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 30대 젊은 세대의 시위 참여율이 높지만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나 세력이 없어 시위 규모가 2023년 히잡 시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일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에 대해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만 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대만 포위 군사 훈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훈련이 끝난 뒤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4월에 베이징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새벽 스위스 휴양지의 한 대형 술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약 40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이곳엔 새해맞이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요. 수사당국은 테러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폭죽이나 양초의 불꽃이 천장에 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라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페루 파타스 산악지대에서 괴한들이 금을 캐던 광부들을 공격해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페루에선 최근 무허가 채굴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금값 상승에 따라 폭력 조직까지 대거 채굴에 개입하면서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페루는 한때 금 생산량이 세계 5위에서 6위권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불법 금 채굴이 늘면서 공식적인 금 생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해외에서 발이 묶인 직원들이 속출하자 아마존이 원격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최대 20일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을 고려해 기한을 한시적으로 약 3개월로 늘렸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직에 발급되는 H-1B 비자를 소지한 거대 기술기업 근무자가 많은 인도에서 비자 심사가 특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2026 세계 기상도. 네, 새해가 밝아서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세계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우선 올해 AI 거품이 터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AI와 관련된 투자 가치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손쉽게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AI 관련 투자사들과 중소규모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다만 AI 사업을 이미 다각화한 빅테크들은 생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럼 그 전쟁을 벌일 것인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가 하락, 중국의 보복 위협,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겪으면서 트럼프의 관세가 동력을 잃었다. 반도체, 제약 분야에서는 신규 관세 위협을 대부분 철회하고 다른 관세들도 임시 합의를 통해 낮출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목을 받는 사안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길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까지 다 내주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만들려고 철군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믿기 힘들 정도로 붕괴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미 좌파의 대부죠.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놨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고요.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해서 명확한 경로를 내놔라 이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네. 네탄야후 총리가 강하게 거부하니까 아마 이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연준 의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 주도로 세계 각국의 당국자들이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뉴 노멀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의지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예상을 한 건데 네. 올해 말에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전세 역전. 올해 또 주요한 선거가 그렇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인데요. 이 중간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미국 정치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 재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나마 다수를 지켜낼지 아니면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에서의 격차를 줄일지 이게 최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미국의 싱크탱크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겔스턴 선임 연구원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건 거의 규칙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24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보다 딱 2석 많다. 이걸 고려하면 하원에서는 과반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선거 정보 사이트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경합 또는 약하게 우세한 지역구의 상당수가 버지니아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같은 대도시 인근 교외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10석에서 12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다수당을 교체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상원에는 지금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35석만 새로 뽑습니다. 공화당이 23석, 민주당이 12석을 방어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최소 4석을 더 늘려야만 됩니다. 네. 근데 보니까 공화당 의석 수가 있는 곳에서 선거가 더 많이 치러지네. 그러면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대부분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대로 공화당이 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1차 목표를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탈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2~3석으로 이제 격차를 축소하는 걸로 일단 목표를 삼고 네. 2028년 대선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역시 경제입니다. 그렇죠. 어느 선거나 그렇지만요. 경제 전문지 포처는 인공지능이 트럼프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이것을 점점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부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환경 문제 또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통적인 핵심 사안이죠. 임신 중지권, 이민자 대책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올해 중간 선거 결과 2028년 대선의 전조이자 앞으로 10년간 미국 대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전망인데요. 의회 권력 구도에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 반도체와 배터리, AI 공급망 정책, 방위비 분담,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한 지원 수준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상들의 제자리 걸음. 네, 어제 중국과 일본 정상들이 일제히 신년사를 많이 내놨는데요. 네. 대만과 안보를 둘러싼 기존 인식을 결국 중일 정상이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새해 돌파구 찾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양안 동포의 피라는 표현이요. 작년 신년사에서도 썼던 문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대만에 무기도 판매하고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 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양안 정세를 염두에 두고 또다시 이 표현을 썼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다만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미국, 일본 이렇게 나라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패권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담았는데요. 역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였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외교가에서는 이 양국 정상의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들이 상호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전략을 재확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중일 관계 당분간 경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장 새해에 예정돼 있었던 양국 재계의 고위급 방문 일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또 양국 경제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일중경제협회도 이번 달에 중국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걸 연기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한편 2월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만 4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떤 신년사를 발표했을까요? 미국이 새해에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네. 두 정상의 신년사를 보니까 극명한 입장차가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군 장병을 취하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네. 우리의 단결이 굳건할수록 조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신년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러시아군의 결속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는 아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다만 연장할 뿐인 약한 평화 협정엔 서명하지 않겠다. 우린 지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복할 준비가 됐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 양보를 전제로 한 종전 협상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새해에도 관련 협상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크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두 당사국 간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협상 타결이 쉽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법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2022년에 제정된 형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를 해야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이 됐습니다. 네. 또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할 경우에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과 가까운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 그래서 2022년에 제정 당시에도 UN 그리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런 형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네. 수트라트만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이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서 시적절하게 개정된 거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개정안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함께 시행하는데 여기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뿐만이 아니라 개정안이 나왔을 때 지금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처벌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조항이 이번에 친고죄로 규정이 되면서 관광업계는 부담을 좀 덜었다라고 관광협회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로 계속 지적되는 건 대통령이나 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네.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이게 굉장히 조항이 좀 광범위하게 규정이 돼서 네. 법 집행 당국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할 거란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대체로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로 뽑히던 그렇죠. 국가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슬람주의 세력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시행되는 보수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 서부 아체주에서는 작년 6월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각각 100대씩이나 공개 태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1세기. 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Streaming Kill the Video Star. 네. 비디오 Kill the Radio 스타였는데 Star였는데 시대가 또 한 번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등장한 게 음악 채널 NTV였습니다. 네네. 44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드디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서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MTV가 영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송출해 오던 24시간 음악 채널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1981년에 개국했어요. 그렇군요. 네, 첫 곡으로 버글스의 뮤직비디오 비디오 Kill the Radio Star를 선택했는데요. 영국의 MTV 채널이 방송을 종료하면서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다시 내보냈다고 합니다. 네. MTV랑 모회사가 파라마운트거든요. 네. 음악 채널을 폐국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행태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과거에는 시청자들이 최신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TV를 봤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러드 브라우시 콜로라도대 교수가 버글스 노래 제목을 비틀어서 스트리밍이 비디오 스타를 죽였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기업이 파라마운트인데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비용 절감 조치를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작년에 스카이댄스랑 합병을 하면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는 주요 시상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방송 채널을 앞으로 정리를 하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인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하지만 MTV 브랜드가 사라지거나 MTV 음악 채널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MTV의 메인 채널은 유지가 되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일단 운영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다만 유선 방송 사업 자체의 시청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긴 해도 이 채널들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MTV 뭐 카페 같은 데 가도 막 네, 틀어져 있고 정말 열심히 찾아보던 이제 시대가 정말 달라졌구나. 그러니까요. MTV를 통해 떠오른 스타들이 마이클 잭슨, 그럼요. 마돈나 이런 예. 스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을 통해 스타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비만인들을 28일간 격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 관리로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군대식 다이어트 캠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 네. 민간과 정부가 운영하는 폐쇄형 체중 감량 시설인데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의무적인 신체 계측을 통해서 단기간 내 체중 조절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나올 중도에 수가 없군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 없인 외출이나 귀가가 제한되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주로 시중에 다이어트 요법이나 보조제를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끝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28세 호주 여성이 자기가 4주 동안 등록을 했는데 한 145만 원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겪었던 내용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어요. 네. 단체 에어로빅을 포함해서 매일 4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일과랍니다. 에어로빅 말고도 강도 높은 트레이닝, 실내 자전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요. 식단도 당연히 철저히 통제됩니다. 배식판에 배식을 받는데 오리조림, 볶은 채소, 생 당근 등이 정량으로 담겨서 제공이 된대요. 아, 그래서 입소할 때 몰래 과자, 뭐 컵라면 같은 걸 갖고 들어간 이거 사람들은 뺏길걸요? 예, 다 압수가 됩니다. 환경이 감옥처럼 단절이 됐어요. 높은 콘크리트 벽 위에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출입구에 철문으로 이제 막아져 있는데 경비 인력이 24시간 상주합니다. 못 나가요. 못 몰래 나가요. 나가는 걸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고요. 숙소는 5인 1실 구조인데 뭐 개인별 수납 공간과 책상은 주어지고 야외 세면장, 샤워 시설, 화장실은 공용 공간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국적에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꼭 중국어를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효과가 궁금하시죠? 맞아요. 이 여성 입소 7일 만에 2.25kg을 감량을 했고요. 일주일 만에. 14일 차에 14kg이 빠졌다고 이 여성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모두가 살을 빼야 한다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친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다만 자발적 입소를 한다고 해도 외출이나 중도 퇴소를 제한하는 방식이 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나중에 요요 현상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해보시겠다는 건데 네. 아무튼 건강 네. 잘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함께 듣겠습니다. I don't care if Monday's blue, Tuesday's grey and Wednesday too. Thursday, I don't care about you, it's Friday, I'm in love. Monday, you can fall apart. Tuesday, Wednesday, break my heart. Oh, Thursday doesn't even start, it's Friday, I'm in love. Saturday, wait. Sunday always comes too late. But Friday never hesitate. I don't care if Monday's black. Tuesday, Wednesday, hard to tell. Thursday, never looking back. It's Friday, I'm in love. Monday you can hold your head. Tuesday, Wednesday stay in bed. On Thursday watch the walls instead. It's Fri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광역단체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튜브 매체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검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당 윤리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신속 결정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16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개장 직후 4,263포인트 가깝게 오르며 한때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홍유선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라이칭도 총통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죠. 2026년 대만의 정책 방향이 담겼을 텐데 어떤 내용 강조했습니까? 네, 일단 우선 작년 성과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네. 주로 경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작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7.3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업률은 평균 약 3%로 25년 만에 가장 좋은 고용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연속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월급을 2016년 기준으로 대만 달러 2만 위안 정도에서 올해 29,500 위안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는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라이칭더 총통은 의사 출신인 개인 배경을 강조하면서 대만 달러 100억 규모의 암 신약 기금을 설립하고 WHO가 설정한 C형 간염 퇴치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원래 대만은 체육부가 없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를 신설해 248억 이상의 대만 달러의 그 예산을 투입하여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또 올해 4대 목표가 있다면서요. 예, 새해 달성할 4가지 주요 목표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국방, 경제 성장, 그리고 분배, 사회 통합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은 이미 반침투 17개 국가 안보 전략을 출범시키고 국가 안보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을 가속화했고요. 그리고 8년간 대만 달러 1조 2,500억 위안, 하나로는 약 58조 규모인데요. 이 규모의 국방 특별 예산 투자를 통해 전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대만의 은행, 보험, 증권 이 세 개 업종의 총 자산이 이미 대만 달러로 130조 위안을 돌파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10년간 약 70% 성장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만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자산 관리 중심으로 만들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AI 신십대 건설, 바이오, 의료, 국방산업 등 다중성장 엔진을 가동했고요. 중소기업이 전환 과정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발전인데요. 청년 지원책 강화를 통한 세대 간 균형, 그리고 교통과 철도 건설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저소득 가정 세금 감세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소득 간 균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민주적 단결에 대만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당의 법안 통과 또는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네. 헌법 가치를 강조하면서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네. 올해 4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국방 문제였는데 최근에 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도 있어서 좀 긴장한 탓도 있었겠죠. 중국의 이 포위 훈련에 대해서 대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24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 130대와 군함 14척으로 대만을 포위했었죠. 네. 그리고 지난 30일 훈련 영상과 함께 드론으로 타이베이 101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만군은 이러한 중국의 도발을 충분히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F-16 전투기로 중국군의 제-16을 적외선으로 포착하고 조준 감시하는 화면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대만 군함이 중국 호위함을 근거리 감시하는 장면과 해경의 중국 선박 최고 경고 방송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베이 101 촬영한 중국의 드론 영상에 대해서도 대만군에서 주장하는 바는 중국군의 드론은 모두 24헬이 밖에 있었다며 중국의 이번 영상 공개를 단순한 공포 조장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일축했습니다. 네, 이런 군사적으로 갈등하는 모습, 중국의 실제 전쟁 위협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대만 주장대로 단순 공포 조장용일까요? 이번 군사 갈등에서 양국은 상호 실력을 과시하면서 대만 대중들에게 각자의 군사력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느껴지면 대만 대중은 공포감으로 인해서 대만 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 대만 총통은 왜 자꾸 중국을 자극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네네. 네. 이러한 여론이 강해지면 반중 성격의 현 집권당 재집권에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권당이 민진당에 불리한 여론은 중국이 바라는 바이고요. 예, 실제로 라이칭더 총통은 평소에 강경한 발언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로 친중 성향을 보이는 일부 야당 지지층에게 비판을 받는데요. 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12월 28일에도 대만의 삼린뉴스 방송에서 중국은 아직 대만을 공격할 만한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때마침 다음 날인 29일에 중국은 예고 없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상황에서 일부 야당 지지층은 라이칭더의 총통의 그 무모한 언행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고 이에 대만 정부는 중국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면서 네.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번 양국의 군사 갈등은 대만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대만의 민진당 간의 심리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요. 많은 또 재미나고 또 유익한 또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년 새해 제일 먼저 가볼 곳 어디일까요? 오늘 첫 지구상에서 시간인데.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네. 우리나라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지구가 둥근데 네. 어떻게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음. 있느냐. 근데 이게 이 나라를 수식어하는 말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이 표현을 봤는데 그렇군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라는 나라입니다. 키리바시. 그러니까 동쪽이라 그러면 좀 우습지만 이 날짜 변경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1월 2일 그 날짜가 가장 먼저 바뀌는, 네.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이 나라 올해도 해는 떴고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이제 2026년을 맞았습니다. 네. 근데 적도 바로 이쪽에 이제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32개의 섬들, 뭐 상당수는 이제 그냥 환초, 산호초 같은 거여서 이렇게 뭐 사람이 살진 않는 섬도 많던데 네. 육지 면적은 한 800제곱킬로미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좀 큰 정도. 근데 이 섬들이 굉장히 좀 넓은 바다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이 나라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보면은 이 면적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막 34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에 이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동쪽 끝에 이 키리티마티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날짜 변경선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섬이 제일 먼저 이제 예. 날짜가 바뀌고 해가 예, 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 수도는 이제 타라와라는 산호섬이고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날짜 변경선이 이 나라의 중간에 가운데를 좀 지나가는 그러면은 한 나라 안에서 날짜가 날짜가 달라요.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왜 2000년 앞두고 뭐 예. 새 밀레니엄 맞아요. 난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이렇게 가장 먼저 맞자 이런 좀 관광객들도 좀 염두에 그렇죠. 두고 그래서 네네. 1995년에 날짜 변경선을 자기네 나라 이렇게 좀 하나로 모이게 바꿨대요.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잘 보면은 세계 지도를 보면은 네. 날짜 변경선 가운데 약간 휘어진 데가 있어요. 이게 다 경도 직선이 아니라 거기가 예. 바로 이 나라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냥 아. 어쨌든 이 나라 전체가 한 날짜가 되게 묶은 거죠. 볼록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군요. 그러면 이 나라까지 포함해야 예. 되니까. 예. 자, 키리바시도 투발루처럼 이제 작은 섬나라인데 그러면 경제 상황은 여기가 어떨까요? 섬나라인데 그래도 인구가 한 12만 명 오. 정도니까 뭐 투발루라든가 뭐 주변에 네. 나우루라든가 이런 진짜 작은 섬나라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큰 편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경제는 그 태평양의 그 섬나라들 뭐 피지, 톤가, 사모아, 뭐 마이크로네시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솔로몬제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 키리바시가 제일 가난해요. 이 나라가 그 인산염이라고 부르는 뭐 비료라든가 산업용 원료로 쓰이는 네. 이게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다 고갈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 주변 해역에서 외국의 선박들 어업할 수 있게 그 허가권 이제 돈 받고 그거 내주거나 네.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밖에 가서 원형어선 타는 선원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송금 그 다음에는 뭐 유엔 기구나 뭐 유럽연합 그리고 또 뭐 일본과 대만 같은 나라들도 좀 지원을 해줬는데 네. 이런 외국에서 보내주는 이제 일종의 원조금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이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한 2,400달러.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고 주변국들과 비교해서도 이제 최저개발국이죠.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 섬에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 외딴 섬인데 뭐 고고학적 기록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아주 높여 잡으면 기원전 3,000년이니까 5,000년 전 인류는 대단합니다. 네.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한 서기한 1300년 무렵에 예. 이제 주변에 뭐 사모아라든가 톤가, 피지 이런 데서 간 사람 이제 징검다리처럼 이제 태평양을 건너간 거죠. 그때부터 거주를 해왔는데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 섬나라들을 일종의 문화권을 좀 구분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오스트로네시아라든가 폴리네시아계, 멜라네시아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요. 네. 근데 이 섬에는 이 키리바시에는 다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서기 1300년 고 무렵에 네. 사모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폴리네시아계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과 섞여서 이제 시족 사회를 형성을 했는데 뭐 이때 보니까 여기에 뭐 위대한 부족장 템비노크 이런 시족의 지도자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 보물섬이라는 우리 어릴 때 만화로도 네. 보고 책으로도 봤던 네. 이제 19세기 영국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책인데 이 스티븐슨이 이 섬에 갔었대요. 이 섬에 가서 그 위대한 부족장 템비노크에 대한 뭐 책도 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19세기면 이미 뭐 유럽 열강이 그렇죠. 남태평양도 멋대로 이렇게 갈라서 네. 니네 땅 우리 땅 할 때여서 제국이 팽창할 때인데. 예, 그래서 그 19세기 후반에 영국하고 독일이 마음대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작은 이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섬나라 나우루 네. 여기는 뭐 독일 쪽에서 그 다음에 이 또 영국이 이 섬나라들을 길버트 제도, 앨리스 제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는 영국이 영국식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네요. 예. 그래서 이 나중에 길버트 제도라는 데가 지금의 키리바시가 된 거고 앨리스 제도라는 데가 오늘날의 투발루가 된 건데 네. 사실 그 앞서서 얘기했던 제일 동쪽에 있는 키리티마티 섬이라는 게 크리스마스를 여기 길버트 제도였던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발음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콩글리시 발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키리바시라는 이 나라 이름 자체가 길버트 제도를 그 현지 주민들이 토착민식으로 읽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는데 독립은 그럼 언제 했을까요? 이 독립은 사실 이 주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점령당했던 태평양의 섬나라의 역사가 대부분 좀 비슷해요. 이렇게 토착민들 살다가 식민지 점령당했다가 그리고 또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에 휘말려서 일본이 점령했다가 독일이 폭격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또 미국이 네. 맞서서 점령하고 공습하고 독립을 했지만 저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까지 사실 키리바시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1979년에 그래서 투발루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나라는 독립하기 전에 슬픈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작년 9월에 이제 네. 유엔 총회장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연설을 했어요. 이 존슨이라는 이제 젊은 이 여성 키리바시 여성인데 핵폭발 피해자 후손입니다. 이 키리바시 특히 이 키리티마티 섬에서 네. 당시 이제 영국령이었는데 미군과 영국군이 핵무기 폭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 예전에 프랑스가 했던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민들은 이 주민들의 나중에 증언을 보면은 뭐 담요 한 장 쥐어주고 눈 가려라. 그 다음에 핵폭탄 실험을 하면은 그 섬광 이런 거 담요 한 장으로 눈 가리고 전부 다 피폭을 당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존슨이라는 여성도 당시 자기 외할아버지가 네. 키리티마티 섬에 살고 있던 14살 소년이었는데 두고두고 지금까지 3대 4대가 되도록 이제 방사능 피폭 이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도 일부 해양생물종은 아직까지도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고 네. 근데 이게 2022년에야 국제 신탁기금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뭐 키리바시하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데가 공동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뭐 모금은 잘 안 됐고 그래서 이 여성이 작년 이제 유엔 총회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픔이 그래서 강대국들 핵무기 금지 조약에 동참하라 이렇게 호소를 했던 거죠. 굉장히 참 그러네요. 정말 엄청난 횡포고 인권 침해고 참 비참한 역사죠. 정말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다시 또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 이 키리바시를 비롯해서 태평양 섬나라들이 좀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져 네, 있다고요? 이게 사실 중국이
대만하고 관계 끊고 중국과 수교해라. 이게 지금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됐죠. 그렇긴 한데 일부 남아 있는 나라들이 그 좀 큰 나라들 중에서 아마 한 파라과이 정도? 그다음에는 다 거의 다 태평양 섬나라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지. 이제 이 지역만 남았다 해서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대만하고 관계를 끊고 결국은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키리바시는 조금 독특해요. 사실 1980년에 이미 중국하고 굉장히 일찍 수교를 한 편입니다. 네. 뭐 한국 같은 나라보다 훨씬 먼저 이제 그러네요. 수교를 했죠. 네. 그런데 20여 년 지나서 2003년에 대만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대만과 수교를 했고 네.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여기다 위성 기지 같은 것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키리바시가 그때 사실 돈 때문에 대만하고 다시 수교하면서 이제 대만이 그 뒤로 원조를 많이 해줬대요. 해줬는데 2019년에 다시 중국으로 갈아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니까요. 나라가 이게 욕할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렵게 선택.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계속 줄타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중국이 이제 남태평양이 남중국해를 아시아의 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많이 진출하면서 미국하고 좀 패권 경쟁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키리바시 같은 나라들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스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2023년에는 중국의 뭐 병원선이긴 하지만 이제 의료 선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군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이 병원선이 이 나라 입항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작년 5월에는 키리바시 대통령이 또 중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 만나서 뭐 이렇게 뭐 협력하자. 그리고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심해 채굴 협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중국이 최근에 뭐 코발트, 니켈, 뭐 구리 이런 광물 매장지 다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평양 국가들에도 이제 심해 이제 매장 자원 찾아서 접근하고 있는데 키리바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럼 심해 자원 개발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경제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제 상업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나라들은 중국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키리바시 같은 경우도 이 수도인 이 타라와 섬에 이제 본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 국영 회사가 도로 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도로 길이도 29km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한테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죠. 사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때 뭐 조금 도와주겠다, 뭐 대사관 되겠다 하다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뭐 여기까지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또 근데 키리바시 소식에 이례적으로 등장한 또 미국 기업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예, 스페이스X. 네. 참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예. 이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가 개통이 됐대요. 네. 이제 기존의 통신 인프라 없는 곳들에 스타링크를 계속 깔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 키리바시에도 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쪽에서는 결국은 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거다. 중국이 됐든 미국 기업이 됐든.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이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 변화인 역시 거죠. 그렇죠. 네. 예. 이 키리바시를 비롯해서 태평양 섬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전 세계 배출량의 0.3%도 아니고 0.03%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피해는 예, 또. 기후 재난이 이미 진행 중이죠. 사실 이 키리바시 같은 나라는 이쪽은 무슨 뭐 이렇게 태풍 같은 이런 게 있고 막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안정된 지역이에요. 기후적으로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결국 해수면 상승인데 이미 2008년에 키리바시 정부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키리바시 시민을 우리 좀 영구 난민으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해에 당시 키리바시 대통령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을 했다.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날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무 슬픈 그리고 얘기네요. 2012년 초에는 이 키리바시 정부가 그 좀 그나마 가깝고 큰 피지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섬에 한 2,200헥타르 정도 땅을 샀습니다. 네.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물에 가라앉진 않더라도 가라앉는 지역들이 생기면 이재민이 생기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예, 좀 이주시키기 가게 하기 위한 거겠죠. 용도였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몇 곳에 땅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물이 차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계속 그래도 어디를 가겠느냐 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 위험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 주민들한테 빨리 딴 섬이 됐든 외국이 됐든 옮겨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고 네. 이 키리바시 섬들의 평균 해발 고도가 다 2, 3m예요. 이런 섬들이.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인도양의 몰디브 같은 데들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이게 산호섬이고 그래서 높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이 타라와라는 곳은 육지 면적이 사실 여기도 뭐 3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제일 높은 것도 3m가 안 되고 이 사진을 보면은 육지에서 폭이 한 넓어봤자 이렇게 길다란 환초여서 넓은 곳이 한 4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내부에서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네, 정말 국제적으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은 섬나라 또 새해를 가장 먼저 맞는 나라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저희가 국제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이 그렇죠. 이 한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키리바시에 대해서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상훈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